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너무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도 더운데 7, 8월이 되면 더 더워진다라고 하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될 텐데요. 건강관리는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걸로 챙겨보시고 대비책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한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중한 전문가님께서는요, 뇌졸중 심화 과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그 후유증까지도 무섭기 마련인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뇌혈관 질환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에 관련된 것들을 좀 심화 과정으로 좀 세분화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실제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알아야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분들이 뇌졸중 발생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합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10배에서 15배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뇌경색도 4배에서 10배가량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 환자들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흡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비만이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도 뇌졸중 발생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예방을 하실 수 있도록 생활 습관도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뇌출혈은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을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에 손상을 받게 되는 질환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생률을 보면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서 1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뇌경색, 그러니까 실제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한 46% 정도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발생률로만 본다면 뇌경색이 발생률은 뇌출혈보다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두 질환 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이 되면 어떠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뇌출혈부터 보면 뇌출혈이 발생하면 여기 보시면 뇌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뇌부종이라는 거는 뇌가 실제로 그냥 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두개골 안에 있는 뇌 안에 피가 이제 더 생기게 된 거다 보니까 압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이제 붓게 되는데 그 부은 뇌를 빨리 가라앉히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부종을 잡아 나가는 게 가장 큰 치료 방법인데 고농도 포도당을 투약을 하기도 하고 덱사메타손이라는 약, 마니토솔이라는 약을 투약을 해서 일단은 뇌부종을 가라앉히는 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뇌 혈액순환, 왜냐하면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주사와 피가 났기 때문에 이제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또 피가 났기 때문에 피가 난 부분에 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뇌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난 부분들을 빨리 말릴 수 있게, 그러니까 피가 빨리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약물 또한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뇌출혈인 경우에는 혈종, 그러니까 혈종이라는 건 혈액 덩어리입니다. 이 혈액 덩어리의 크기가 작으면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래서 빠른 이런 약물 치료만으로도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혈종의 크기가 이제 중등도 이상이 되게 되면 몸에 마비가 남거나 장애가 남게 되는데 이때 치료 방법은 머리뼈에 이제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혈종을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난 부분을 빨리 이제 없애줌으로써 뇌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피가 너무 많이 났었을 때요. 피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뇌가 심각하게 부어오르게 되거든요. 이때는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로 머리뼈를 절개해서 직접 혈종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됐을 때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예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출혈량이 많고 머리뼈를 제거해서 직접 피를 빼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출혈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에 빨리 병원에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 약간의 장애가 느껴지는 거, 어떤 거냐면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말투가 어눌해진다거나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예후 증상이 일어난다면 바로 병원에 찾아가서 CT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출혈량이 많지 않을 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뇌출혈은 사실 시술이나 수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봤을 때에는 뇌출혈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뇌출혈로 인한 수술비 특약도 중요한 게 이 뇌출혈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방법은 1차적으로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치료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 뚫어주는 치료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경정맥 혈전 용해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경동맥 혈전 용해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맥으로 할 거냐 동맥으로 할 거냐 이 차이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정맥 혈전 용해술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내 몸에 막혀져 있는 혈전을 녹여줄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고 기다리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막힌 혈전이 녹아내리는 건지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경정맥 혈전 용해술이고요. 두 번째인 이 경동맥 혈전 용해술은 정맥 혈전 용해술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퇴부에서 우리가 이제 허벅지 안쪽이거든요. 카테터라고 하는 얇은 관을 이제 투여를 해서 목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목에서부터 조영술로 뇌까지 올라가서 막힌 부분을 직접적으로 찾아내서 막힌 부분에 혈전용해제를 직접 투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카테터 시술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게 경동맥 혈전용해술입니다. 그럼 이 차이점은 뭐냐면 발생해서 병원에 오는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경정맥 혈전용해술은 뇌경색이 발생하고 3시간 이내에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 3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경동맥 혈전 용해술을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가 막힌 부분을 빨리 뚫어줘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끔 진행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6시간 이내에 시행을 하거나 최장으로는 12시간 안까지는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뇌경색은 아까 뇌출혈은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뇌경색은 뚫어주는 방법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치료 방법은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인 경우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뇌경색의 범위가 너무 클 때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개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뇌가 있는 건데 그 뇌 안에
경맥이 뇌경색이 생겨서 피가 이렇게 자꾸 차오르는 거죠. 막힌 부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뇌에 압박이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압박이 부피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피의 양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뇌가 있을 공간이 없어지다 보면 뇌가 자꾸 쪼그라들 수밖에는 없는데 그랬을 때 숨골까지 뇌에 있는 숨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숨골이 다치면 사실은 거의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숨골이 다치기 전에 이 뇌가 쪼그라드는 범위를 자꾸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두개골을 열어서 이제 뇌가 부피가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긴급한 상황에 숨이 멎지 않게끔 해주는 최후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뇌경색이 심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예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뇌경색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출혈과 마찬가지로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지만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혈전용해 수술이나 아니면 카테터 시술 같은 경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보험 증권 안에 시술과 수술이 구분되어 있는 지 아닌지 아니면 시술도 수술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뇌졸중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치료가 다 정상적으로 끝나게 됐었을 때 뇌졸중은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잘 치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후유증이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뇌졸중이 발생하면 60~70% 정도는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요. 그 후유증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선망 증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선망 증상은 뇌의 기능에 장애가 잠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망 증상이라는 건 일시적인데 이제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거나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보호자들이 좀 많이 놀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을 해서 치료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실로 왔었을 때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말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셨던 분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굉장히 무섭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상한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선망 증상은 대부분 7일 안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1, 2일 안에 이 선망 증상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7일 안에는 이 선망 증상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분들도 그렇게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꼭 알고 계셔야지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졸중의 가장 큰 문제인 장애가 남게 됩니다. 뇌졸중은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비가 온다든지 감각장애가 온다든지 시야장애가 온다든지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킴장애가 온다든지 인지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들의 대부분 60~70% 정도는 이 장애가 남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장애는 사실은 이 삼킴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킴장애라는 거는 연하장애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이 목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목에는 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언가를 먹었을 때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숨을 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헛기침을 한다든지 구역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 들어간 것들을 뱉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연하장애가 있으신 우리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식도로 들어갔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럼 기도로 들어간 음식물은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폐로 들어가져 있는 그 음식물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하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폐렴이 사실은 사망률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되면 자꾸 기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콧줄로 인해서 음식물을 넣어드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화장애가 초기에 잘 치료를 하셔야지만 예후가 좋은 그런 장애이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의료적인 치료가 끝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재활 치료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게 이 연하 장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하 장애로 인해서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반 폐렴의 사망률은 19.4에서 28.3%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흡입성 폐렴,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못 넘겼을 때 폐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망률은 55%에서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졸중 환자 중에서 30% 정도는 이 폐렴으로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하장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보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장애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냐면 이게 뇌졸중도 사실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 특약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3%부터 100%까지 특약도 있고 80% 이상만 보상되는 특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가 보통 25%에서 50%입니다. 뇌졸중에 있는 장애들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25%에서 50% 내에서 장애율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입해야 되는 건 이제 3%부터 100%까지 보상이 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런 장애가 왔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서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에서 장애 등급이라는 걸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심각성에 따라서 장애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4급이냐 이렇게 장애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급이었을 때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게 2급이었을 때 1,000만 원, 3급이었을 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단금의 크기를 정해놓고 그런 장애 등급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등급 보험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해서 내가 뇌졸중에 대해서 좀 보험을 좀 잘 준비를 해놓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진단금뿐만이 아니라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애에 대해서도 꼭 준비를 해놓으셔야지만 문제가 발생이 안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뇌졸중 보험 특약으로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에 걸렸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금, 그리고 관련된 수술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혈전용해라든지 스텐드 삽입, 그리고 장애 등급별 진단금, 후유장애, 그리고 뇌졸중 입원일당 간병인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서 뇌졸중 입원일당은 질병 입원일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질병 입원일당을 가입을 하시면 이 뇌졸중이 걸리셨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질병 입원일당이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딱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을 때 보험을 받으실 수 있는 입원일당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뇌졸중은 장기 입원이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뇌졸중 입원일당은 준비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더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간병인 보험, 뇌졸중은 장애가 많이 남는 질병이기 때문에 혼자서 거동할 수 있거나 혼자서 밥을 먹거나 씻을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준비하실 수 있다면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이 발생이 됐었을 때 어떤 치료를 하고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보험을 어떤 걸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했었을 때에는 이 뇌졸중이 발생된 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저희가 재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재활을 했었을 때 재활병원이 있고 재활요양병원이 있고 그냥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뇌졸중은 발병률이 높지만 그 내용이 원체 복잡해서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구중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난기훈 전문가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은 만성질환에 특화된 보험이지만 가입료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반드시 가입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저희 주변에 약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뭐 감기처럼 뭐 하루 이틀 드시고 마시는 게 아니고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번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들 하셔서 유병자 보험, 예, 건강보험이 아니죠. 건강체 보험이 아니죠. 유병자 보험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과연 약만 드시고 계시는데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병력이 있어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질환 여부에 따라서 문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한테 얼마 전에 의뢰해 주신 분 사연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8세 미혼 남성이셨어요. 근데 3년 전부터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 소개로 해서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게 되셨는데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설계사분이 이분은 유병자 보험으로밖에 준비가 안 되십니다 하셔서 또 아프고 또 설계사분이 그렇게 급하다고 말을 하니까 건강상 염려되는 마음에 그냥 믿고 가입을 하신 거죠. 예. 근데 또 얼마 전에 다른 지인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병자 약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들도 건강체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이분께서 본인도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 과연 그리고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나한테 정말 맞는 보험인지 저한테 한번 점검을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의뢰를 남겨주셔서 이 사연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 제가 그 자료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은 그 두 가지 보험인데 한 손해 보험사에서만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다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셨고요. 뭐 상해 사망 2억 1천만 원, 적은 금액 아니죠. 그리고 뭐 주요 담보인 암, 내 심장 중에서 암 진단금이 5천만 원 있으셨고요. 그리고 뇌출혈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에 3천만 원, 그리고 기타 종합 담보들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서 그 월 납입 보험료가 24만 원, 좀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100세 만기 20년 납 으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사례 살펴보시면요. 같은 보험사입니다.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유사암 2천만 원 보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병 수습이 이렇게 포함하셔서 이거는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월 납입 보험료 4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보험 증권 확인하면서 조금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금액 자체가 뭐 24만 원, 4만 원 금액이 원 단위 딱딱 끊어지는 거 보고 이거는 적립보험료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서 증권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적립보험료 들어가 있는 거 맞으셨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 유병자 상품으로만 준비가 돼 있으셔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고려를 해서 약만 드시고 계시는데 암 보장까지 과연 유병자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 제가 토대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38살이라고 하면 사실 건강에 특히나 관심이 많을 시기이잖아요. 보험을 놓고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좀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해결책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 주요 포커스를 잡은 게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암 진단금이나 암 관련한 보장 담보들을 일단은 건강체로 한번 빼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요. 저는 A생명의 암보험만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암 진단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을 조금 확대를 해서 3천만 원까지 일단은 넣어봤고요. 그리고 고해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해감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항암 방사선 치료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넣어봤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2002년 올해 1월부터 나라에서 심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일단은 쉽게 말하면은 정부에서 고액건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안 해준다. 비급여로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이런 거를 30만 원이나 50만 원에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거 진행이 되면 이제 자기 부담금이 한 10배 해서 300에서 500만 원 더 많게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단금을 받게 되더라도 진단금은 저희가 나중에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다 치료비로 그게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보강하고자 항암 방사선 치료나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것도 1,0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일단은 보장을 탑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월 납입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에서 67,483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손해보험, 암보험 또 따로 제가 보강을 해드렸어요. 기존에도 이렇게 같은 보험사에 갱신형 보험으로 20년 납해서 보강하신 것처럼 똑같이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은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손해보험, 유병자 보험으로 해서요. 이 부분은 유병자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 2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2천만 원에 각각 2천만 원씩 수술비도 탑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질병 종수술해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탑재를 해서 납입보험료는 월 13만 3,139원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드린 걸 확인을 해보면은 자료에 나오네요. 리모델링 전에 일반암 1억 이렇게 준비가 되셨는데
똑같이 일반암 1억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유사암을 2천에서 4천만 원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방사선 치료, 표적항암 약물화과 치료 각각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뇌 심장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를 제가 좀 확대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뇌출혈만 가지고 계셨던 거를 100% 받으실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수술비도 2천만 원 넣어드렸고요. 심장 같은 경우도 급성 심근경색증에만 진단비 받을 수 있던 걸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 2천만 원, 수술 2천만 원 이렇게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질병 수술만 가지고 있던 거를 상해 수술도 제가 100만 원 같이 추가로 넣어드렸고요. 중요한 건 월 보험료 차이입니다. 월 보험료가 28만 원 내고 계셨던 거를 세 개 합쳐서 22만 1,460원 해서 월 58,540원이라는 금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뇨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보험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었죠.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네, 여기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지금 보장받고 있는 내용,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그리고 내가 준비할 보험, 그 내용하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질환이나 이런 게 그 보장하고의 연관관계,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언제부터 약을 그러니까 먹고 있었는지 뭐 그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증인지 중증인지 좀 위험한 단계인지 그 단계에 따라서도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의 뭐 할증이나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정확하게 고지를 하신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일단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유병자 보험은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가족력 대비입니다. 보통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 가족력은 3대에 걸친 직계가족 중에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를 제2의, 제3의 안젤리나 졸리로 만들어줄 이 주제 선택해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뭐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은 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걱정이 많으세요. 아, 나 저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걱정하면은 대부분 이제 보험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가입을 하길 원하세요, 실제로. 근데 또 사실 중요한 게 또 보험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방법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가족력을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는 있지만 사실 가족 중에 어떤 구성원이 걸릴지 모르니까 또 모두가 대비해야 되잖아요. 금전적으로 부담도 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요 문의를 주신 분은 일단은 20대 후반, 28세 여성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알고 봤더니 또 몇 년 전에 또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모님도 이제 유방암을 진단받으셨고 더 위로 올라가면 외할머니까지도 이렇게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이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뭐 기존에 이제 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이거에 뭐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강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유방암 쪽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 내용이 이제 2건을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통합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가입 내용 확인해 보면은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암진단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 15년 갱신형으로 80세 만기로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장받는 보험인데 보험료가 보시면 25년 납입이고 11만 3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셨다시피 종신보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이 28세 여성분이세요. 28세 여성분이 사실 사망보험, 물론 뭐 종신보험이나 이 사망보험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과연 이 28세 여성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험료가 지금 사망보험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목적이 맞지 않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1회 진단비가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증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죠. 협소하고 또 더불어 15년 갱신형이고 만기까지 84만기로 굉장히 짧은 이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상품 한번 볼게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명보험의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여기 이제 암보험이 이제 좀 들어가 있네요. 보장 내용 보시면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금액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이 걱정인 게 유방암 쪽으로 걱정이셨거든요. 여기 가로 열고 보시게 되면은 유방암하고 대장전막내암은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만 보장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혈관은 뇌혈관 진단비가 500만 원. 그리고 뇌출혈하고 급성심경증으로 1,5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500만 원. 마찬가지로 지금 유방암 쪽으로는 이제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 마찬가지로 뇌출혈하고 급성심경증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주신 분들의 목적에는 좀 맞지 않게 실제로 유방암이 걸리게 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수령을 못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내시는 보험료는 한 22만 원 정도를 내시는데 좀 가족력 대비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8세 여성분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게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인데 유방암 보상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밖에 구성도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해결책 가져보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뭐 이제 암이 이렇게 가족력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장 첫 번째로는 보장 범위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암, 뭐 유사암, 소외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암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데 살펴보셔야 될 게 지금 문의 주신 유방암이나 뭐 대장전막내암이나 이런 암들이 일반암으로 100%를 다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은 명칭이 뭐 소외암이나 유사암으로 빼갖고 일부만 지급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도 이제 걱정되는 암이 이게 따로 있을 거예요. 가족력이 뭐 폐암이 있으시다든지 지금 주신 것처럼 유방암이 좀 걱정이시다든지 그러면은 일반암으로 다 준비하시게 되면은 젊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부담이 없지만 연령대가 뭐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부위 본인이 걱정되는 암만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암에 뭐 거의 한 30%, 40%, 많게는 7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내가 걱정되는 암, 이 암의 발병률 그리고 또 언제 연령별로 발병률을 확인하셔서 그 기간만큼 충분히 보장받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비갱신으로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좋긴 하지만 사실은 보험료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비갱신으로 좀 탄탄하게 준비하시고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형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시기 때문에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유방암의 연령별 발병률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30대까지 발병률이 한 12% 정도 되고요. 40대까지 37%. 여기 보시게 되면은 40대 발병률이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50대까지 치게 되면은 한 80% 가까이가 50대의 발병이 높은 게 바로 유방암이거든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해두시고 50대, 60대까지는 더 두텁게 이렇게 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는 조금 저렴하고 조금 두텁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감안해서 리모델링 책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이제 비갱신하고 갱신이랑 두 건으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암 진단비가 7천만 원, 당연히 유방암이 여기 7천만 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이 2천만 원, 그리고 혈관은 가장 보장 범위에 넓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진단비는 뭐 최초 1회지만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 원 수술비까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까지.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후유장애까지 5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라든지 기타 수술비까지 해갖고 600만 원 넣었는데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한 15만 2천 원 정도. 그래서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가족력이 되게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갱신형을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다음 상품 한번 보실게요. 일단 30년 갱신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28세시거든요. 그럼 58세까지는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로 암 진단비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유사암 2천만 원,
항암 방사선 1,000만 원, 그리고 요즘 많이 관심 많으신 표적 항암 약물 치료까지 7천만 원 이렇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표를 보시면은 뭐 리모델링 전, 후 주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기존에는 보완 전에는 일반암 기준으로 6천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 구조였고 심지어 15년 갱신 80세 만기도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완 후에는 일반암이 1억 4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죠. 58세까지는. 그리고 59세부터는 7천만 원을 또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도 4천만 원으로 기존보다는 많이 올라갔고 나머지 항암 치료라든지 표정 항암도 없었던 담보들을 추가로 신설을 했고요.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징했지만 뇌혈관과 허혈성으로 보완해드렸고 수술비는 기존에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보완을 하고 나서는 뭐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전부 다 보완이 가능했고 또 보험료도 보시면은 기존에는 22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대폭 낮추고 그리고 이제 걱정이신 유방암에 대해서도 조금 더 두텁게 1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이었던 유방암 부분에서 보장이 탄탄해졌고 또 28세라는 이 나이에도 꼭 맞는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도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이렇게 뭐 보통은 저희가 뭐 비갱신으로 많이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고 추가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갱신형을 활용하시면 보험료를 굉장히 낮출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연령이 고연령자분들 그래서 60세가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인데 대신에 갱신 주기가 뭐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그래서 뭐 한 65세 분이 20년 갱신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85세까지는 뭐 보험료 변동 없이 평균 수명까지는 보장을 받으니까 이렇게 갱신형도 좀 잘만 활용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질병이란 게 내가 골라서 아플 순 없잖아요. 그래도 가족력만큼은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홀해지면 안 되겠죠. 오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 실손 건강보험만 들고 있는데 굳이 다른 보험에도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해서 그 실손해서 보장을 받더라도 일단은 뭐 보장 안 되는 비급여 부분 아니면은 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조금 뭐 심한 경우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근데 또 완치가 되더라도 그동안에 뭐 공백 기간 일 못 하시는 기간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들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나 아니면 수술비 보장 이런 걸로 좀 보강을 하시면서 그걸로 그 생활비를 보장을 받는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또한 건강할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그 실손보험은 아시다시피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젊을 때 얼마 안 됐던 보험도 이게 1, 20년이 지나다 보면 많게는 요즘 1세대, 2세대 실손 뭐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대로 상당히 이렇게 올라간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60세, 70대 되신 분들께서 좀 유지하기 어려우시고 예, 그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지가 어려우면은 당연히 해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남는 보험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차선책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그런 건강보험입니다. 뭐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 후유장애 이런 거를 따로 차선책으로 준비를 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건강할 때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적극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60, 70대 되셔서 보험이 유지가 어려우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상황 돼 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려면은 가입이 거절이 되실 수도 있고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젊을 때 준비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손보험이 닿지 않은 영역까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더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매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운전자 보험도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저도 너무 궁금한 게 비싸잖아요, 보험료. 두 개가 꼭 다 필요할까요? 일단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은 비싼 보험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입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입을 해야 되냐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민사적인 책임하고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제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바로 이 민사적인 부분만 해결을 해줍니다. 뭐 상대방 치료비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이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책임을 집니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떨 때 형사적인 책임을 지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3가지 정도의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사망을 했을 경우. 자, 두 번째, 중과실, 12대 중과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사고를 냈는데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 더불어 상대방이 전치 6주 이상 다쳤을 때. 요때는 이제 형사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상대방이 그러니까 중과실은 아닌데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을 때. 여기서 중상해라는 건 상해급수가 1급, 2급, 3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다쳤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절차가 벌어지게 되냐면은 당연히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재판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리고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 요 3가지 담보가 일단은 운전자 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요 3가지 담보만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한 6,000원, 7,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보험들은 저희가 만기를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만큼은 교통법규가 계속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기존에 90세 만기, 100세 만기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흐름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2020년 4월에 민식이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클존에서 사고 나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과거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이게 안 됐죠. 그래서 소급되는 것도 있었지만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로 어차피 또 계속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매년 가입하듯이 이 운전자 보험도 주기 짧게 최소 보험료로 해가지고 계속 변경되는 걸 보완해 나가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제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갖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증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즘 걸로 바꾸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방어 운전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대비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낄 거 아끼고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유병자 보험을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에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다뤘던 주제인데 또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 드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당뇨약 드시거나 아니면 약 드시는 부분도 암보험은 따로 일반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으시는데 대장 용종 제거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이제 병원 기록이 남겠죠. 근데 내가 약 먹는 것도 없는데 용종 제거 했다는 이유로 모든 보험을 다 유병자로 비싸게 가입하시는 건 너무 억울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방법은 보험을 나누세요. 2가지, 3가지 분산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일반 보험 따로, 유병자 보험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보험료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되십니다. 네, 보험도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쪼개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유병자라도 보험료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함께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